그러니까 독립군들이 이제 일본군의 대토벌에 대비해가 피신할 곳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장백산밖에 없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장백산으로 이제 피신 계획을 세웠어.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건 피신을 하고 저쪽에는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우리가 잔 활용 거기를 해서 일로 이제 해서 장백산으로 피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군대로 따라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 골짜기에서 여기 아마 지리에 밟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유리하니까 매복을 해서 일시에 도로 반격을 가해가 여기서 일본 군대들이 이제 300명이 전사하는 그런 이제 대승전을 일으켰습니다. 승전 소식이 전해지니까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그 큰 소식이 됐죠. 뭐 100만 군대를 가진 일본군하고 얘기해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게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게 막 엄청난 그런 어떤 소식이 돼서 우리들이 오랫동안 우리들의 이렇게 내리 속에 남아 있는 청산리 대첩이다 이렇게 알려진 겁니다. 살상이 뭐야? 살상. 이 봉오동 전투는 우리 아까 오전에 봤던 청살리 전투보다 한 넉 달가량 일찍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살리 전투가 벌어진 이 발단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일본은 대대적으로 이 홍범도 장군의 부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 군대를 조직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독립군들 전혀 못 차고 계속 골짜기로 따라 올라다가 이 봉오골에서 홍범도 장군이 매복을 서 있던 이 독립군대의 매복에 걸려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한 100여 명 이상 사상자를 내게 되죠. 그런 군대만으로도 일본의 강력한 무기와 조직력을 가진 일본의 정규군을 물리친 어떻게 보면 첫 전투의 승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독립운동가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인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자라는 세대에게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학교를 지었습니다. 서전서숙이라고 해서 바로 이곳 용정에서 처음으로 이 근대식 교육기관을 이제 만들기도 했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6개의 학교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다가 그 6개가 다 통합이 되어서 이 대성중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윤동주 시인도 이 대성중학교의 전신이었던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통합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윤동주 시인과 문익환 목사님의 모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 너머는 연길이고 이쪽은 용정이에요. 그래서 이따 저 옆으로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데 저 위에는 발해시대 봉화터가 있습니다. 소나무 뒤쪽으로 보면 이제 용정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용정 시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기 큰 소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소나무가 아주 예뻤나 봐요. 이렇게 정자처럼 이렇게 예쁘게 생겨서 그걸 일송정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여기 정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소나무가 한 그루 아주 큰 게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 말에 그걸 비워버렸어요. 그 민족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중심이 되니까 비워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소나무가 없다가 이제 한국에서 지원을 받아가 이 정자를 짓고 소나무를 몇 번 옮겨 심었는데 제가 한 지금 20년 좀 안 되는데 오면서도 소나무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또 만주 데리고 호령하던 독립운동가들 생각하면서 일시정 일성정 푸른 소른 홀로 늙어갔어도 한 줄기 해랑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 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길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독립운동사를 강의하기는 진짜 오랜만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실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요즘도 이런 강좌를 듣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사람들과 만나는 거 아닌가. 오늘 강의는 1910년에서 1945년까지 민족운동사의 흐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이 사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정전이죠. 근정전은 어떤 공간입니까? 자,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었고 서울이었고 서울에서의 최고의 중심가는 경복궁이죠. 경복궁의 최고의 중심 공간은 근정전입니다. 자, 근정전에 일장기가 꽂아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너희를 지배한다라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조선이 이때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을 당시에 한국이 처하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국제적인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독립운동사, 즉 민족운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항일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히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잘 싸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그 상대편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를 못하면서 열심히 싸운 것만 배워요. 그래서 상대편이 어떤 상황의 상태에서 우리가 싸웠는가를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7년 단계에서부터 쭉 보면 아시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당시 국제적인 조건에서 절대 불리한 조건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계의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영국이 일본 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될 상황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1910년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린 일장기가 꽂혀지는 이 상황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도와줄 만한 적극적인 원군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러시아조차도 일본과 협상을 통해서 비록 1904년에서 5년 사이에 전쟁을 했지만 러시아조차도 협상을 통해서 일본과 같은 편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이미 1910년이면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고립된 상태에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립시켰던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를 먼저.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부도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한국 거는 없어서 이걸 했습니다. 1914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이고 1919년은 제1차 세계대전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베르사유 강화조약이 체결된 해입니다. 1914년에서 1919년 사이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상황을 변했는가에 대해서 딱 간단히 보시면 아시면 일단 공업이 전체 산업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분포에서는 여전히 농민이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일본 경제의 특징이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일본이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 산업의 규모로 봤을 때 공업 중심의 국가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이 일단 중요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일본에게 어떤 영향을 줬냐라는 부분 하나를 더 살펴보면 우측에 있는 선 그래프를 자세히 봐보세요. 1912년, 14년 2년 단위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1914년하고 1919년의 사이에는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일본이 1868년 명치 유신 이후부터 1920년대까지 일본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유일하게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해가 1914년에서 19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1914년에서 19년 사이에 유일하게 수출이 많았던 그 해에 일본의 자본주의는 채권국이 됩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꼬았던 돈 다 갚고 돈이 남아버려요. 그 정도로 경제 구조가 호전되어 버립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는 순간 일본 경제는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갖는 국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군사력조차도 세계 3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상대하는 제국주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국제적 파워를 갖고 있는 상대였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일본은 조선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하려고 했느냐라는 점입니다. 이 화면에 나온 이 사진은 역대 1910년에서 45년 사이 일본 조선에 근무했던 조선 총독의 순서입니다. 9대까지 있었지만
3번과 5번이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이 2번 총독을 하니까 8명이에요. 이 8명 가운데 테라우치 마사다케 제1대 총독, 그다음에 6번 우카키 가즈시게, 이 사람은 지명이 되었습니다만 결국 못했지만 2번째. 그다음에 8번째 고이소 구니아키, 3사람은 일본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이 8명의 조선 총독 가운데 해군 출신이 딱 1명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일본 육군 출신입니다. 이들은 민간인 출신이 아니에요. 조선의 총독은 기본적으로 일본 군 출신이어야 됩니다. 군 가운데서 육군 출신이어야 돼요. 여기에 일본에서 차지하는, 일본 제국지 전체 영역에서 차지하는 조선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어떤 특정한 집단과의 밀접한 이해관계 속에서 조선이 지배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디냐? 야마구치라는 지역에 있는 초슈본이라는 그쪽의 범벌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우되었습니다. 여기서 1대 2대인 테라우치나 하세가와는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조선 총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도 야마구치 출신입니다. 그래서 관료에서는 이토 히로부미와 그다음에 군에서는 테라우치, 이런 축이 이미 1906년, 7년, 8년, 9년, 10년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테라우치는 조선 통독 겸 일본 육군상이었어요. 그리고 수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조선은 바로 이 야마구치 현 세력들 내지는 육군 세력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인 출신이 없어요. 자, 이거를 비교할 상대가 어디냐? 일본 제국지 전체의 지배정책의 역사에서 보면 1895년에 대만을 식민지로 가져갑니다. 1905년 러일전쟁이 끝난 이후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할린 섬에 북위 50도 이하를 식민지로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의 여순과 대련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보호국가예요. 우리는 주권이 뺏기지 않아서 여전히 주권국가라고 말을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조선은 일본 땅이다라고 영유권을 딱 지도를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1910년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어요. 1914년에 1차 세계전 당시에 영국 편이었던 일본은 독일이 지금 점령하고 있던 태평양 지역의 섬을 차지합니다. 그 섬을 남양군도라는 이름으로 지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각 지역마다 행정기구를 줬습니다. 지배기구를 줬어요. 그때 총독부라는 이름으로 지배기구를 둔 게 대만과 조선입니다. 그래서 대만 총독부, 조선 총독부가 있죠. 그런데 대만 총독부에는 전체 총독의 반 이상이 민간인 출신입니다. 문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무관 출신에는 전부가 다 해군 출신입니다. 그거는 가고시마 지역과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조선은 철저하게 육군 출신 중심으로 갔는데 유일하게 사이토만 해군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비교해 보면 조선은 바로 군사력, 군대를 앞세운 지배 질서의 구축이 일본 제국지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총독은 어느 정도의 레벨의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아까 한마디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대만 총독 가운데는 수상이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일본 내에서 45년까지. 조선 총독은 3사람이 나온다는 건데, 조선 총독은 수상하고 동급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야, 너 귀국해서 국회에 보고해. 안 해도 돼요. 조선 총독이 일본 제국위에 나가서 정무 보고를 한 것은 1919년하고 20년 유일했습니다. 하라 다케시라는 수상이 있을 때만 했어요. 그것도 어쩌다 한 것이지 매번 가서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어요. 일단 수상하고 같은 급입니다. 그러나 대만 총독은 수상이 운영하는 내각관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의 지위는 일본의 정치 레벨에서도 상당히 수준 높은, 일본의 정계의 방향과도 맞물려 있을 정도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오는 곳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의 지배가 일본에게는 그만큼 만만한 공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했던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1910년대부터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1910년대 3.1운동 이후 20년대 31년 만주사변 이후의 조선의 모습, 그 다음에 1940년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순간 이후에 민족운동 이렇게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910년대 우리나라 민족운동은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으니까, 일본에 막 지배된 상태이니까 독립운동가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저항의 새로운 근거지, 기반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10년대 민족운동의 가장 중요한 하두는 바로 저항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1910년 이전에 애국革命운동이나 의병전쟁의 과정에서 전부 조직이 다 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부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게 의병의 유인서,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신민회 같은 경우가 해외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해외에 눈을 돌렸을 때 당연히 어디를 생각하겠습니까? 일본을 생각하고 미국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한국하고 가장 한반도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접근성에서 가장 좋은 공간, 역시 만주, 그 다음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 민족운동가들이 주목했던 공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공간하고 오늘날의 연변의 조선족 자치주의하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입니다. 세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 여러 조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1910년대 독립운동 단체에서 단체의 이름이나 그 다음에 단체가 운영하는 발행하는 잡지나 신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여기 이제 그 신민회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석주 이상용이라든지 우당 이혜영 선생이 참여했던 이런 신흥학교 같은 경우는 신흥입니다. 새롭게 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한국, 신한, 신흥, 그다음에 대동단결 이런 식의 명칭이 들어가는 대동공보 이런 식의 명칭이 들어가는 조직의 명칭이 1910년대에 많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새롭게 뭔가를 모색해야 되니까,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라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공간 내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운동은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군사력을 키우는 방향이고 하나는 학교를 세우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듯이 대표적인 단체 학교라면 서전서적이나 신흥학교가 될 거고, 경학사는 엄밀히 말하면 군사력을 키우기 위한 군인이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이 있는 자치조직들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군정소로 나타나는 것이죠. 신흥무관학교가 나타나는 거고, 그런 것처럼 군사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근대적인 학교를 세워서 새로운 가치체계를 갖는 사람을 육성하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1910년대 기지건설의 독립운동 기반 건설의 중요한 방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독립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방향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겁니다. 저는 대동단결 선언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동단결 선언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는 거죠. 대동단결 선언의 핵심 내용이 여기입니다. 자,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보는 정치, 토지, 인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한제국의 계승권은 일본 제국주의 너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다. 민족운동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계승성을 여기서 언급하고 명쾌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셋째 줄, 맨 밑줄.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그 제권, 즉 황제권의 소멸의 때가 즉 민권 발생의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황제권이 선배될 때가 민권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민권이. 다시 말하자면 향후의 민족운동가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 재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제국의 권리를 계승했는데 그 계승한 대한제국의 권리를 갖고 있는 단체는 주권 재민의 원리를 추구하는 단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계승성과 더불어서 향후에 어떠한 독립민족운동단체가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명쾌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917년 단계에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유럽처럼 시민혁명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일본 제국주의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군사력 3위, 경제력 세계 3위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서 이겨야겠습니까? 죽으나 사나 모두가 단결하는 수밖에 없겠죠. 선언문의 제목이 그래서 대동단결입니다. 자, 죽으나 사나 단결을 해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단결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싸워, 열심히 싸우세요, 열심히 싸웁시다. 독립한 이후에 다시 옛날의 황제를 모시고 날 때부터 양반은 양반, 날 때부터 쌍놈은 쌍놈인 사회로 갑시다라고 하면 누가 독립운동에 뛰어들겠어?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의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독립한 이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새로운 국가, 희망찬 미래,
기대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만들어질 때에만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따라서 1910년 단계에서 독립한 이후에 다시 고종황제를 모시고 과거와 같은 양반 중심의 새로운 국가 체제를 건설하겠다? 그거는 절대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혁명을 거치 않고도 왜 주권 재민의 원리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민족운동가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1919년 3.1운동 이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결성되었는데 임시정부가 결성될 당시에 왜 민주공화정이라는 조항이 첫 번째로 들어갔느냐?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기본도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강연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민주공화정을 헌법에 처음에 넣냐? 임시약법에, 임시약헌에다가. 이거는 절대 지금 저와 같은 식의 상황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운동의 조건이 그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시의 국제적인 조건을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해혁명이 어떤 사건입니까? 신해혁명은 중국인이 중국을 허물어뜨린 사건이죠. 영국이 중국을 허물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중국인이 청을 허물어뜨렸잖아요. 근데 그 중국인 중에서 한족이 만주족이 지배하는 청을 허물어뜨린 거예요.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사건이냐면 1989년, 90년, 91년식에 동유럽에서 민주화 열기가 일어날 때 노동자의 조국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당이 노동자에 의해서 몰락했어요. 그렇죠? 누가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사회주의는 스스로 몰락했잖아요. 동유럽이 그래서 민주화된 거 아닙니까? 자, 이 원리와 같은 원리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근데 그 신해혁명 세력들이 청을 무너뜨리고 내걸었던 게 공화정이에요. 대안이. 여기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성격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의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 대 입헌제 군주제를 추구했던 국가 간의 싸움이었어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영국, 미국, 프랑스는 의회민주주의였어요. 근데 의회민주주의 국가가 이겼어요. 자, 이게 세계의 대세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동유럽에서 프로시아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8개 국가가 독립을 하면서 민주공화정으로 국가의 정체를 채택합니다. 이게 세계 대세예요. 세 번째, 1917년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러시아 혁명에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은 그것이 사회주의 이념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과거의 절대군주 황제를 무너뜨렸어요. 그것도 누구의 힘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힘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우리가 반장선거도 하지 않고서 민주공화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대내외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10년대 우리나라 독립운동에는 지금처럼 제가 교육과 군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근대적 지식체계를 갖는 사람을 양성하고자 하는 독립민족운동의 기반 건설의 한 측면이 있다면 다른 한 축은 바로 사상적인 토대가 구축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향, 즉 민족운동의 방향은 공화주의다, 민주주의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3.1운동 이후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지는 것이 만주에서 1919년, 20년에 일어난 독립군들의 무장투쟁이고 상해에서 임시정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1910년대 독립운동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건너뛰어서 1919년 3.1운동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운동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매년 한 번씩 기억을 할 수 있게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3.1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다는 걸 이 자리에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요약의 의미가, 압축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다 생략해버리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투옥자들이 갖고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500명 가운데서 농민이 약 60% 가까이 되고 지식인 학생 청년이 20%입니다. 그 다음에 상공업자가 13%입니다.
이 가운데 농민과 상공업자는 여러분 조선시대의 신분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농공상 이죠. 사회적으로 전혀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나. 여기서 나오는 지식인 청년 학생들은 과거의 지식체계에 의해서 공부되어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서구식 근대교육체계에서 공부한 사람들입니까? 후자죠. 자, 3.1운동의 투옥자들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이전 사회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층이 형성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성되었음을 증명해 준 게 3.1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후 역사에 어떻게 드러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자로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문자로 한반도의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농민이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과정에 욱 해서 한 방 퍼뜨리고 한 2, 3일 확 하고 기분 나쁘면 가서 수령 얼굴이나 한 대 때리고 엉덩짝이나 한 대 때리고 딱 오고 이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걸 밀난이란 말로 배웠습니다. 무엇의 난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3.1운동 이후 조선에서 살았던 농민들은 욱 하면 한 대 때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 했느냐?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게 농민조합이고 노동조합입니다. 그게 청년단체예요. 그리고 자신의 요구를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3.1운동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직업별 투옥자에서 상공업자와 농민 가운데 다수는 과거의 신분으로 이야기하면 사농공상에 들어가는 정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지만 20년대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요구를 위해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변신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약 100여 년의 장기전의 역사 속에서 농민이 자신의 요구를 위해서 이렇게 꾸준히 활동하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1920년대는 한국의 대중민주주의의 출발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대중민주주의의 출발로서의 20년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2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또 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무조건 파업이고 소작쟁이니까 일본과 싸운 것으로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둬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런 대중민주주의가 사회 내에 뿌리내리고 확산되지 못했던 것은 식민지와 분단 요인이라는 거죠. 그 각도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문심 자체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만 다 해석하고 활발하지 않았다 내지는 그걸로만 다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대중민주주의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둘 수 없는 영역도 존재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포도가 그걸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 체계를 갖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주도층, 리더로 등장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게 3.1운동이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주도층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주 가보셨다니까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이고 1920년 10월에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입니다. 3.1운동 직후에 조선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애국열에 불탑니다. 조선의 애국열기가 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만주로 가서 독립군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립군 부대의 숫자가 갑자기 확 늘어요. 그런 것에 기반해서 일어나는 운동이 봉오동과 청산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애국열을 가졌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과거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새로운 서구적 가치체계에 의해서 자라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대다수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몇 가지 사항만을 보충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에서는 봉오동의 홍범도, 청산리의 김자진 이렇게 가르쳐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 난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봉오동의 홍범도, 청산리의 김자진 홍범도 이렇게 가야 돼요.
청산리 전투는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소군하고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연합부대가 같이 일본군과 싸운 전투입니다. 청산리 전투 전 과정, 6일 동안의 전투 과정은. 그런데 둘이는 미리 계획된 연합작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이가 안 좋았거든. 실제 1920년대에 북한도 지역 무장 독립운동단체를 통일하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에서 결국 마지막에 걸린 게 홍범도의 연합부대와 김자진의 북로군정소군이었어요. 결국 둘이 통합을 못하고 청산리로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밀리니까. 그래서 청산리 전투 실제 전개 양상에서는 두 사람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의 역사 교육이 틀렸다. 그럼 왜 그랬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청산리 전투를 과거에 회고했던 일부 인사들의 뻥튀기 회고록 하나, 동시에 배제하는 회고록입니다. 그 성격이, 회고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홍범도라는 인물이 스보보드니로 이동한 독립군 부대로 갔을 때 그 사람은 만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하고 강제이지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가서 거기서 극장기기를 하다가 생을 마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후에 운동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홍범도라는 인물의 흔적이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연변과 교류하면서입니다. 교류하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본의 행적 자체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데다가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분단의 아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밝혀졌거든요. 두 사람은 같이 연합작전을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해요. 김자진 부대가 일본군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으면서 밀리는 과정에 홍범도 부대가 딴 쪽에서 싸우다가 일찍 싸움을 끝내고 김자진이 싸우고 있는 부대, 일본군 부대에 뒤통수를 칩니다. 양쪽에서 협공하는 거죠. 그래서 김자진 부대를 살려줘요. 구해줍니다. 그게 유일한 연합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된 연합작전이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리 전투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 이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군이 세 개의 루트에서 독립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옵니다. 세 개의 루트에서 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루트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라는 겁니다. 만주에서 무장 독립군이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은 만주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선의 치안 불안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통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들을 제거해야만, 즉 암을 제거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들을 다 동원하는 거죠. 다 동원해서 북간도와 서간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자 하는, 찬압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정규 군대하고 독립군 부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요즘 고등학생들 말로 맞짱 뜨면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릴라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강할 때는 게릴라전 할 필요 없어요. 가서 딱 눌러버리면 되니까. 게릴라전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약할 때. 근데 게릴라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전투 역량을 보존하고 전투 역량을 확대시키는 데 중요한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게릴라 부대 대원들 다 죽여놓고 싸워서 이겼다? 그건 지도자로서 빵점입니다. 청산리 전투는 북간도 지역에 있던 독립군들이 일본군 정기부대의 공격에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백두산으로 숨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추격해오는 일본군과 맞닥뜨린 지점이 청산리인 거예요. 청산리 전투에 대한 진실은 정확하게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맞닥뜨린 지점에서 일본군들을 크게 이긴 거죠. 크게 이겼는데 얼마나, 어느 정도 이겼는지는 설이 분분해서 참 말을 못해요. 일본 방위청 자료에는 서너 명이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회고록에는 3,000명이라는 이야기 있어요. 누구 말이 진실이냐. 어쨌든 이기긴 이겼어요.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진 거죠. 뭐냐면 독립군은 백두산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밀산을 거쳐서 자유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거는 역량 보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봐요.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전쟁의 과정에서 후퇴를 할 때 패주를 하느냐
조직적인 퇴각을 하느냐는 전혀 다른 겁니다. 폐해주는 말 그대로 오합지졸로 도망가는 양상인 거고, 조직적인 퇴각은 말 그대로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어진 조건에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조직적인 퇴각인 거죠. 독립군의 소련 이동은 조직적인 후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폐해주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갔어요.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독립군 내부에서 항쟁이 벌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수백 명이 죽고 막 이랬습니다. 주도권 다툼이었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상당수의 독립군들이 들어옵니다. 소련으로부터 만주로 돌아옵니다. 만주로 돌아와서 이때부터 만주에는 바로 새로운 민족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의 민족운동은 만주 지역의 민족운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에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이런 3부가 정립되어지는 때에 민족주의 운동이 하나가 나타나는 한 부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하고 아까 여러분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죠. 이 북로군정서라든지 북로군정서라든지 앞서 보여진 뭐 경학사라든지 이런 10년대 독립운동 단체들 가운데서 예를 들면 한족회라든지 대한국민회라든지 이런 거하고 3부가 다른 점은 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민족운동의 민족주의 계열의 발전과 관련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부는 싸움만 하기 위해서 만든 독립운동 단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현지에 사는 조선인들의 교육, 경제적 실력 양성을까지 생각하는 독립운동 단체였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교과서에서 자치란 이름으로 말을 배웠어요. 그러면 왜 민족주의자들은 자치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1919년, 20년과 달리 왜 자치 조직을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만주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불만이었습니다. 동포의 입장에서는 농사를 짓다 보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중국 당국에 낼 거 아닙니까? 근데 독립군 부대들이 와서 또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후자의 돈이 훨씬 떳떳하고 기분이 좋은 것이겠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것도 부담이에요. 그렇죠? 이중의 부담인 거죠. 이 이중의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불만이 자꾸 나왔어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계속 바쳐야만 하느냐라는 문제죠. 두 번째는 이러한 그 조선인들의 이주 동포들의 심리 상태 속에 있던 상태에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 들어갑니다. 너희들은 싸움만 하냐? 왜 동포들의 생활의 이익을 위해서는 도와주지 않느냐? 예를 들면 야학을 한다든지, 그래서 문맹을 깨쳐준다든지, 글자라도 한 자 가르쳐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고맙습니까? 야학을 한다든지 이런 계몽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왜 동포들을 돌봐주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사회주의자들이 해요. 이른바 무장투쟁 일변도의 독립투쟁에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 바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저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주의자들의 이런 활동이 만주에도 있었지만 국내에도 있었습니다.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그 당시에, 이건 1920년 사진입니다. 당시에 국내에서는 민족주의자들 내부에서 점차적으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자, 국내에서 민족운동 내부에서 민족주의 이념만이 유일했던 민족주의 운동 계열만이 유일했던 독립운동이었다면 점차적으로 22년, 23년, 24년, 25년으로 가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 결과물이 조선공산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냐라는 겁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는 어떠한 특징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빨갱이로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제 결론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대부분 1925년에 결성된 조선공산당 창당 멤버들의 다수는 3.1운동 때 전부 투옥 경력이 있습니다. 검거당한 경력이 있어요. 뭐예요? 민족의 열기 속에서
민족 문제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항일운동에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죠. 민족 문제가 아닌 차원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회주의 사상이 받아들이는 과정은 일련의 계기가 있었어요. 갑자기 사회주의 사상이 확 들어와가지고 야, 이 사회주의 사상 좋대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적인 계기의 연속선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1920년에 김윤식이라는 사람의 사회장 논쟁이었습니다. 김윤식이라는 사람은 온건개화파 계열이었습니다. 한국병합 당시에 공로로 자기도 받고 이른바 천황의 은사금도 받은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느냐를 놓고 했을 때 일부에서 사회장을 지내야 된다. 명색이 국가의 외무대신도 지낸 높으신 분인데 그래서 사회장을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의 과거 경력을 봐라. 그 사람이 사회장을 지낼 만한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치러줘야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민족주의자들 내에 너와 나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의 차이가 확인이 되는 거 하나가. 두 번째, 같은 시기에 춘원 이광수가 민족계조론이라는 글을 개벽에다 싣습니다. 그런데 그 계조론 자체가 바로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느냐? 우리 민족의 열등감, 우리 민족에 대한 비하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한 비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민족을 비하하는 지식인도 있구나. 라는 게 증명이 또 하나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1923년에 물산장려운동하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여러분 물산장려운동하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교과서에서 배우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만 물산장려운동하고 밀립대학 운동 당시에 벌어졌던 논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물산장려운동에 대해서는 그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산장려운동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조선인이 만든 상품을 사고 팔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인의 애국심의 호소에서 밀려오는 일본의 자본과 경쟁을 해보고자 했던 심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의 비판자들은 저거는 자본가들, 일련의 기업가들을 위한 운동이다. 저거는 민중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한편에서는 지극히 정당한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왜? 일본 제국주의의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선인에게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지극히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시켜서 말 잘 듣는 수준의 자신의 말을 이해할 정도의 수준의 조선인만을 키우겠다는 거였거든. 근데 대학을 세운다는 것은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조선인을 키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제국주의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 중에 하나가 경성제국대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재창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 들어갑니다. 야, 대학을 설립할 돈이 있으면 야학이 짓고 고등학교를 하나를 더 세워서 민중의 문맹률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방향을 놓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점에 오게 되면 사회주의 성향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간의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1924년에 1월 2일자부터 춘원 이광수가 동아일보에다가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우리 민족의 경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독립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냐라는 거였죠. 그 사람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법률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의 정치적 수양 단체를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법률이 허락하는 게 뭐냐? 일본 제국주의에 허락하는 법률 한도 내에서 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치를 밑바탕에 깔고 있었던 논리였습니다. 자치를 자치를 주장하자. 자치란 뭡니까? 상층의 권력과 기관이 하층의 권력과 기관에게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띄워주는 거죠. 그것은 띄워준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상층의 권력과 기관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자치는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나가는 순간 상해의 임시정부,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조차도 들고 일어난 거죠. 자, 이 일련의 4차례의 논쟁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3.1운동 당시에는 모두가 다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 사이에 크게 3갈래의 흐름이 조성됩니다. 타협적 민족주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한 세 갈래의 흐름이 나타나고 사회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으로 가는 거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의 일부는 민흥회로 가고 신간회로 가는 겁니다. 타협적 민족주의자의 일부는 나중에 자치론으로 가고 친일론으로 가는 거죠.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흐름은 굉장히 거친 흐름입니다. 전문적인 연구자가 보면 저거 아닌데 라고 말할 영역도 있어요. 그냥 큰 흐름에서는 이 정도로 흐름을 정리해도 무난하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운동이 국내 민족운동의 흐름이 존재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연하는 순서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만주를 강의를 하고 국내를 강의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민족운동사 강의와 연구의 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라고 보냐면 공간에 대한 구별을 못해요. 사람들에게. 같은 시대에 다른 공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을 못 해줍니다. 그런 것의 대표적인 예가 신간회의 관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간회에서 짧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와 해외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1927년 2월에 결성되어진 신간회는 사실은 민족협동전선 운동체로서 민족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결합한 그래서 최대의 항일운동 단체를 만들어보자는 취지하에서 결성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에 100여 개의 지회가 성립될 정도로 지극히 호응도가 높았던 운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기에 만주라든지 상해나 북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느냐? 거기는 신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민족유일당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민족유일당을 촉성하는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족유일당을 결성하는 게 아니라 민족유일당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만주나 중국 관내에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성운동을 촉성하고자 하는 운동이 만주나 중국의 관내 지역, 그러니까 북경이나 상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중국 본토 지역에서 27년, 28년에 전개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만주나 관내 지역에 있었던 민족유일당을 촉성하는 운동하고 국내의 신간회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주목을 하지 않아요. 같은 시기에 같은 취지에서 일어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국내하고 해외가 조건이 달랐다는 거예요. 국내에는 민족주의 단체와 사회주의 단체가 왕성하고 다양하게 합법적으로 많았습니다. 더구나 일본 제국주의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따라서 비밀 결사적인 성격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했느냐?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신간회를 만드는 겁니다. 신간회도 맨 처음에는 신간회를 구상했던 신간회와 같은 성격의 민족협동단체를 구상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민족 단일당을 만들자라는 구상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60만 세 때도 그를 촉구하는 구호가 유인물에 수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이라기보다는 민족협동전선체를 만들어내자라는 노력으로 합법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외 쪽은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일본의 직접적인 지배를 벗어나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비밀 결사적인 성격의 민족유일당을 만들어서 해외의 항일운동을 종합적으로 지도해보자 라는 주장이 제기되어서 조직력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둘이는 언젠가는 만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양쪽에서 추진하던 사람들은. 이런 식의 운동이 1927년, 28년, 29년에 전개된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